어머니의 교육법 중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와 동생들은 중학교 시험 기간에 학교 후 졸리면 낮잠을 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 공부를 시작하면 새벽 2, 3시까지 했는데 어머니는 저희 공부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옆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끝까지 저희를 옆에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신 것. 둘째, 그날 주어진 일을 다 마쳐야만 놀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공부나 일을 할 때도 주어진 일은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요즘도 할 일을 빨리 마쳐버리고 푹 쉬는 것이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 때 하고 놀 때 논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데 어려서부터 할 일을 반드시 먼저 마쳐야만 놀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목소리입니다. 눈덩이처럼 실력이 불어나는 서울대 삼형제의 스노볼 공부법. 작가 윤인숙. 출판사 심야책방.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윤인숙. 아들 셋을 모두 서울대학교에 보낸 엄마이자 초중고 영어 수학 전문 학원의 원장이다. 공부보다 인성이 먼저임을 늘 강조하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했다. 현재 큰아들은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둘째와 셋째는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꿈을 키우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내용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아이의 그릇 만들기. 작은 규칙부터 지키게 하라. 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공부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와 작은 규칙을 정해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아이들에게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놀고 나면 반드시 정리하기였다. 매우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집은 남자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조금만 방심하면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다. 아이들은 바둑을 두면서 놀다가 바둑돌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딱지치기를 한다고 딱지통을 꺼냈다. 그것도 10분, 20분 하고 나면 내팽개쳐 놓은 채 만화책이나 레고를 꺼냈다. 얘들아, 바둑 다 했으면 바둑돌 정리하자. 신나게 놀이에 빠진 아이들에게 엄마의 말이 먹힐 리가 없다. 조금만 놀고 할게요. 이따가 할게요. 다 놀고 정리할게요. 그렇게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간다. 이제는 엄마가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정리 안 하고 놀면 앞으로는 바둑 못 둔다. 이렇게 경고하고는 널려있는 바둑돌을 통에 담아서 아이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았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엄마 바둑통 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부렸다. 나는 아이들이 바둑통을 다시 두겠다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다. 너희들 아까 놀고 나서 정리하지 않았지?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놀지 못한다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그러니 놀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긴장한 기색을 보인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놀고 정리할래? 아니면 정리하지 않고 놀지 않을래? 하고 물어본다. 아이들은 안도의 눈빛을 보이면서 일제히 정리할게요 라고 합창을 한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아이들은 놀이를 하고 나서 정리해야
다음에 또 놀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고는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엄마가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리하지 않아도 엄마가 바로 다시 놀 수 있게 허용해주는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엄마가 한 번 안 된다고 한 건 절대 안 돼. 엄마와 약속했으면 지켜야 해.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은 귀찮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아이에게만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부모 역시 아이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부모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아이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한 약속은 사소한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만약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해줘야 부모에 대한 믿음이 쌓인다. 부모가 아이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부모의 기준이 시시때때로 바뀌면 아이는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한번 잘못된 생각이 입력되면 이를 고치는데 몇 배의 힘이 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른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습관은 작은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긍정적인 말이 자신감을 키운다. 얼마 전 아이들이 공부법과 관련된 방송 인터뷰에서 엄마가 해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묻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라고 답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해주었던 말이었다.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였다. 핑계와 변명은 일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하여 마음의 위안을 주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 습관을 고스란히 닮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선 부모 스스로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가 자신감을 잃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잠시 책 읽는 것을 멈추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해준 말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나는 학원에서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학원생들 중에는 성적에 자신이 없어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아이들이 있다. 안 될 거예요. 못해요. 이번 시험은 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며 자주 이야기해준다.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래. 하니까 되네. 안 된다는 생각은 머리에 담아두지도 말고 입 밖으로 내지도 마라.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항상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렴. 듣는 말뿐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학원 게시판과 복도 곳곳에 붙여두어 아이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이끌고 있다. 아이가 공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 야단치기보다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노력했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실수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아이가 게으름을 피우고 노력하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라면 왜 노력하지 않았는지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자. 그러고 나서 공부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면 된다. 잘할 수 있잖아.
다음 시험 때는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받아보자.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제는 잊고 다시 시작하면 돼. 한다면 하잖아, 우리 아들. 아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경우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라면 부담감을 줄여주어 공부에 다시 집중하도록 돕는 편이 낫다. 너는 원래 잘하는데 시험 한 번 못 본 것뿐이야. 시험 못 봤다고 큰일 나지 않아. 항상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은 아이와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다르게 갖게 된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심하고 긍정적인 말로 자신감을 채워주자. 형제 간 우애를 좋게 하려면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제 간의 우애다. 이것은 어린 시절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은 부모를 믿을 수 있고 형제 간의 우애도 깊어진다. 형제를 키우는 부모의 눈은 항상 동시에 두 아이를 바라봐야 한다. 나는 한 아이가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해 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아이도 함께 칭찬해 주려고 애썼다. 엄마가 늘 형제만 칭찬해 주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서운함보다 형제에게 질투심이 생겨 우애가 나빠질 수 있다. 한 아이를 칭찬해 줄 일이 있을 때 다른 아이의 장점도 찾아내어 함께 칭찬해 주자. 나는 삼형제를 키울 때 공평하게 대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서로에 대해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호원아, 형이 너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아까부터 형이 맛있는 거 동생들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네? 형이 용돈으로 너희들이랑 같이 먹는다고 간식을 사왔네? 이렇게 동생들에게는 형에 대한 좋은 말을 해주고 반대로 첫째에게는 동생들이 형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호서봐, 동생들이 형을 잘 따르는 것 같네? 어떨 때는 엄마 말보다 형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 너희들 사이가 좋아서 엄마가 기분이 좋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 아끼고 챙겨주는 관계가 되었다. 지금은 이렇게 우애 깊은 형제로 자랐지만 우리 아이들도 여느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는 많이 다투었다.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아서 큰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 이럴 때는 부모의 중재가 중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싸움을 중재하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싸움에 개입해서 아이들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결국 한 명의 편을 들게 되어 있다. 부모가 누구 한 명의 편을 들게 되면 아이들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된다. 동시에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닌 동생 또는 형의 편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엄마는 언니만 편애했어요. 아버지가 막내만 챙겨서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른이 된다고 해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며 그때 억울했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싸움에 개입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것이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싸우면 우선 모두 불러놓고 싸운 이유를 말하게 했다. 처음에 아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모든 것이 상대방 잘못인 것처럼 격하게 자기 주장을 펼쳤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론 둘 다 잘못한 경우도 있고 때론 한 명이 더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판단이 들어도 아이들에게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말이 모두 끝나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했다. 아이들은 서로 말할 땐 흥분해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다가도 말을 멈추면 차차 감정이 누그러들고 상대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기 시작한다. 평소 우애가 있던 형제 사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을 인정하며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낸다. 싸움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감정이 앞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개입보다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순간이다. 아이들의 우애를 기르는 데 있어 공부로 차별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형제들 중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좀 더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못하는 아이를 자극하고 압박하기보다 주눅이 들거나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면 우애에 금이 간다.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모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빛난다. 공부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평가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아이들은 모두 각각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기주도 학습 실천하기.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서울대 교육연구소에서 집필한 교육학 용어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 책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게 되는 학습 형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넘어온 지금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정해진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일터에서는 항상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요해진 것이 바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처음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학습하고 처음 마주한 문제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척척 해결해내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인정받는 인재가 된다. 이렇게 요즘 시대의 핵심이 되는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다. 자기주도 학습을 단순히 스스로 공부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은 혼자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탐색한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일정에 맞게 실행 계획을 세우고 끈기를 가지고 계획을 실천하고 중간 평가 및 사후 평가를 통해 선택한 방법과 계획이 효과적이었는지 판단한 뒤 앞으로 공부할 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이 모든 과정은 성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잘 기른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 큰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자. 이는 단순히 성적을 잘 받고 못 받는 것을 넘어 아이의 미래와 자신감, 행복감 등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한다. 학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학습 동기라고 하고
이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한다. 아이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할 것이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비밀. 1. 중장기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경우.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다. 명문고, 명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 나아가 확고한 장래 희망이 있어 어떤 직업을 갖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물론 이런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지만 강한 목표의식은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의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1.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기게 될 수 있고 2.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보고 멋있다고 느낄 때 생길 수 있다. 너는 도대체 관심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기 전에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각자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세상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다 보면 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된다. 2. 아이가 경쟁 속에서 성취감을 맛본 경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처럼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성취감의 맛을 안다. 이것은 어떤 큰 목표의식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그 크기도 무척 크고 오랜 시간 지속된다. 그래서 이것을 느껴본 아이들은 다음 시험에서도 다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반대로 성취감을 느껴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 맛을 모른다. 따라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꼭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해야 할 숙제를 끝낸 뒤 칭찬을 받는 것도 성취 경험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 보는 단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의미 있는 성취 경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취 경험 이전에 아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아이는 큰 성취감을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성취 경험을 만들어줄 때는 반드시 아이들이 과제든 시험이든 어떠한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게 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때는 반드시 아이가 들였던 노력과 결과를 동시에 칭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성취 경험은 단순히 다음 공부를 위한 동기부여 차원을 넘어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다. 자기 효능감이 있는 아이들은 본인이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나는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가 아니라 이번에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만큼 학습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잘 된다. 공부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아이라면 공부를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엔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도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하루하루 반드시 끝내야 하는 공부의 양을 정해주어 정해진 양은 반드시 끝내도록 한다. 단, 여기서 그 양이 너무 과중돼서는 안 된다. 양이 너무 지나치면 공부와 영영 이별하고 싶어질 수 있다.
아이가 적당한 노력을 들여서 끝낼 수 있는 양을 정해주어 매일매일 반드시 끝내고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는 양에 대한 아이의 기준치가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 또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장 쉬운 보상은 칭찬이다. 칭찬이 그렇게 큰 보상으로 여겨질까 싶지만 아이에게 칭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칭찬을 들음으로써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한번 칭찬을 받으면 다음에도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칭찬해 주었던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노력하게 된다. 긍정적 낙인을 찍어주면 아이는 자신을 노력하는 아이,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인식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하루에 할 일을 끝내면 자유시간을 주는 것도 큰 보상이 된다. 할 일을 끝냈는데도 놀지 못하게 하거나 애매하게 다른 것을 또 시킨다면 아이는 어차피 해서 뭐해, 놀지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정해진 양을 모두 끝냈으면 그에 응당하는 확실한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물질적인 보상을 줄 수도 있다. 꼭 큰 것이 아니더라도 할 일을 잘 끝낼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포인트로 주어서 상으로 받은 스티커나 포인트가 일정 기준 이상 모이면 먹고 싶어 했던 것을 사주거나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을 사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상이 공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와 같은 보상은 아이 입장에서 하기 싫을 수 있는 공부를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작은 보상들을 적절하게 준다면 아이의 공부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부가 습관화되면 그 다음에는 더욱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도전을 해보게 할 수도 있고 더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언젠간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자. 실천할 수밖에 없을 때 달라진다.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놀 때는 신나게. 아들 셋이 모두 서울대에 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24시간 공부만 시켰나요? 하고 물어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첫째는 쉬는 시간에 책을 많이 읽었고, 둘째와 셋째는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았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아야 한다. 아이는 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 협동심 등을 배우게 된다. 아이가 뛰어놀아야 할 시간에 놀지 않고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다면 오히려 부모가 걱정해야 할 문제다. 아이에게 노력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자. 공부의 신 강성태 씨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목표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노후 같은 단어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서 먼 미래의 목표보다는 실질적인 작은 목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가 하나를 성취했을 때 바로 내 눈앞에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야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했다. 때로는 조금 더 큰 목표에 대해 큰 선물을 거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둘째와 셋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시간만 나면 나가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해가 져야 들어올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시험에 대한 보상으로 축구공을 내걸었다. 이번 시험에서 성적 잘 받으면 엄마가 축구공 새 것으로 사줄게. 아이들에게는 이미 축구공이 있었고 초등 시험이라 진학이나 진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며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이러한 보상들이 공부에 있어 영양제 같은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겠지만 적절한 영양제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아직은 미래를 위해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머리 아픈 내용들을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에게 이러한 작은 보상들을 통해 노력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자. 집중력 높이는 환경 만들기. 좋은 환경은 아이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준다. 여기서 좋은 환경이란 단순히 깨끗하거나 정리정돈이 잘 된 것만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까지 갖춘 환경을 말한다. 그러면 아이의 방은 어떻게 꾸며주는 것이 좋을까? 아이는 방에 있을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에 관심을 보이게 되어 있다. 아이가 저학년이라면 방을 꾸밀 때 꼭 있었으면 하는 책,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 등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자. 둘째와 셋째 아이는 책 읽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늘 방에 있었던 공룡 장난감 덕분인지 공룡에 관한 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또 아이들 방 문에는 우리나라 지도와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매일 지도를 보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세계 지도를 보면서는 어떤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줄줄이 꿰을 정도로 지리에 관심을 가졌다. 고학년으로 올라가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공부에 방해되는 물건은 모두 치워두는 것이 좋다. 아이 방에서 치워야 할 것은 컴퓨터, 거울, 앨범 같은 물건들이다.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거울이 있으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 아이들은 거울을 보느라 한참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앨범도 마찬가지다. 가족 앨범이나 졸업 앨범을 들춰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지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 또한 책상 책꽂이에도 가급적이면 공부와 관련된 책들만 꽂아두고 공부 외 시간에 보아야 할 책들은 거실이나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 아이가 공부할 때는 휴대폰을 반드시 부모님에게 맡기게 하고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앱 사용이 제한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크린 타임 등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이 체크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은 아이가 친구와 대화한 내용이나 사진첩 등의 개인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로 약속한 시간에만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너무 과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할 때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하고 만화책을 못 보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다. 아이에게는 공부를 하라고 해놓고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웃으며 보거나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면 소음으로 인해 아이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나는 그래서 아이가 공부할 때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거나 TV를 보지 않았고 소리가 나는 청소나 설거지도 미리 해두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나도 함께 공부하거나 조용히 다른 곳에 앉아 책을 읽었다. 사람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른도 일할 때 옆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쉽게 집중을 못하는데 하물며 아이는 오죽할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 유인숙 작가의 눈덩이처럼 실력이 불어나는 서울대 삼형제의 스노볼 공부법. 이 책은요, 새 아들을 서울대 보낸 엄마가 알려주는 초등 첫 공부 습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매혹적인 책인데요. 자신의 길을 가는 세 형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갑니다. 이 책의 강점 중 하나는 유인숙 작가가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삼형제의 엄마인 작가분은 세 형제가 사용하는 전략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써놓았는데요. 저는 대부분은 다 실천해 보고 싶었는데 학습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어 저에게 부족한 부분인지라 갑자기 딱 스탑이 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 또한 삼형제의 공부법대로 또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실천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과 성적을 키워주고 싶으신 분들,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또 단순히 한국 최고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